사실 탈모는 당장 탈모가 치료되지 않는다고 죽진 않지. 자존감은 사회적으로는 죽을 수 있어. 사실 나는 여기서 이제 내 직업이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봐. 나는 의사이기도 하지만 그냥 의사가 아니라 이 탈모라는 시장에서 조금 더 디테일한 모발 이식 시장에서 실제로 뛰고 있는 의사이고, 한 시점에서 가르마를 갈랐을 때 이렇게 갈라보면 탈모 같고 이렇게 갈라보면 아닌 것 같은 경우가 정말 많아. 탈모 샴푸 같은 것들 효과가 있다고 얘기하기가 어렵지. 사실 얘기할 수 없지,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런데 광고하는 거를 뭐라고 할 수 없는 이유가 지금 의학 논문에서조차도 그런 방법을 쓰고 있어. 정말 이렇게 멀리서 사진 찍어보고 봐라 좀 좋아지지 않았냐, 학회에서도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논문에서도 그렇게 얘기해. 나는 좀 어이가 없더라. 그러면 내가 병원에 있었으면 절대 하지 못했을 게 어떤 거일까 생각했을 때 그때 논스가 딱 떠오르더라. 진짜 거짓말처럼. 나도 내가 속한 그룹에서는 정말 아웃라이어였지만 그 사람들끼리 모아놓으니까 우리의 이야기가 특별하지만 또 이상하지는 않더라고. 요즘 병원에서 유튜브 찍긴 하는데 춤은 안 춰. 난 지금 일주일에 3번씩 모발 이식 병원에 나와가지고 모발 이식을 하는 의사로서 일을 하고 있고, 병원 일을 나가지 않는 나머지 날 동안에는 원래는 이제 학교 졸업하고 처음부터 창업이 좀 하고 싶어서 이런저런 도전을 조금 했었다가 최근에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이랑 결이 맞는 탈모를 주제로 창업 아이템을 선정해서 지금 만들어가고 있고,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제 탈모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추적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있어. 병원에서 일하면서 많은 환자들을 상담하고 직접 진단도 하고 이제 수술까지 진행하면서 환자들의 탈모 상태를 많이 평가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로 쓰고 있는 도구는 이제 트리코스코피라고 해서 두피 현미경이야. 10배, 20배 가까이 확대를 해가지고 굵기랑 분포랑 밀도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보는 건데, 사실 이제 현재 기술로서는 이게 이제 거의 최선의 방법, 다음으로 넘어가고 있는 방법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문제는 트리코스코피를 통해서 현재의 상태를 진단은 해볼 수는 있지만 정말 그 시점의 상태만 진단을 할 수 있어. 탈모가 중요한 거는 시간에 따라서 머리가 가늘어지는 병이기 때문에 시간에 따른 변화를 관찰하는 게 중요한데, 문제는 지금의 기술로서는 그 시점의 상태밖에 알 수가 없고, 내가 촬영했던 특정 시점의 모발의 상태가 6개월, 1년 이상 지났을 때 그 이후의 상태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추적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왜냐면 한번 촬영했던 부위가 시간이 지났을 때 똑같은 부위를 촬영할 수 있다는 걸 장담할 수가 없거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탈모를 진단할 수 있는 정량적인 방법이 없고 진단 기준이라는 게 특별하게 없어. 그나마 지금 의학계에서 인정받고 있는 진단 방법이 그냥 머리 벗겨진 남자 한 5명 정도 있고, 그 모양이랑 지금 이 환자의 상태가 어떤 그림이랑 맞는지 비교를 하는 거거든. 그냥 딱 비교하면서 보면서 당신은 노드 3기입니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건데, 사실 되게 비과학적인 방법이지.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방법이 나온 거는 1970년대에 쓰던 방법이 아직까지도 쓰고 있는, 2025년까지도. 그러니까 정량적으로 뭐 암이라고 치면, 암은 너무 이 진단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디테일하게 잘 나와 있어서 뭐 위암이다라고 치면 위암 1기부터 4기까지 그 각각의 기수가 그냥 1기만 있는 것도 아니고 뭐 1-A, B, C기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세분화되어 있는데, 각각의 진단 기준이 뭐 크기가 몇 센치며 내시경으로 봤을 때 어디까지 침범해 있으며 그런 것들이 다 명확하게 정량적으로 진단 기준이 나와 있는데, 탈모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정상인 사람들까지도 내가 탈모인가 이렇게 고민을 하지만 그거를 당시 탈모이다 아니다라고 진단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정량적인 방법이 없는 거지. 물론 병원에서 이제 탈모를 진단하는 의사들은 그래도 전문성이 있고 일단 임상 경험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탈모다 아니다라는 거를 어느 정도는 좀 더 정확도 있게 진단을 할 수는 있지만, 문제는 탈모는 진단해서 끝나는 병이 아니라 그 이후에 치료를 어떻게 할 것이며, 그 치료가 효과가 없을 때는 또 어떻게 다른 대안들을 제시할 건지, 그 이후에 이제 경과와 지속적인 관리와 치료가 중요한 건데, 의사들조차도 그 환자의 탈모 상태를 정량적으로 추적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환자한테 도움이 되는 제대로 된 치료를 꾸준히 해주기가 사실 불가능하지. 왜냐면 그 사람이 탈모가 개선이 됐는지 안 됐는지 시간이 엄청 많이 지나봐야지 알 수 있거나, 효과가 없는데도 그걸 계속 지속하다가 결국엔 많은 모발들을 잃어버렸으면 다른 치료를 좀 더 일찍 시작했으면 더 나았을 거를 골든타임을 놓칠 수밖에 없는 거지. 근데 지금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다 거의 정성적인 평가, 쉽게 말하면 감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아이디어는 지금 트리코스코피라는 도구랑
컴퓨터 비전 기술을 같이 융합시키면 각각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발의 구조, 모발의 위치를 다 지도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야. 그냥 특정 부위를 찍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부위들을 파노라마 사진처럼 이렇게 2D 지도를 만드는 거야. 지도를 만들고 저장을 해뒀다가 6개월, 1년 뒤에 경과 관찰을 하면서 다시 지도를 만들면 2개의 지도가 만들어지겠지. 그 모낭이 어떻게 변했는지 1대1로 매칭시켜서 변화를 비교해 볼 수가 있는 거야. 모발 개수가 변했는지, 각 모발의 굵기는 어떻게 됐는지, 가늘어졌던 게 다시 굵어졌는지, 모발 이식 심은 곳에서 모발이 제대로 났는지, 그런 것까지도 볼 수 있겠지. 그러니까 이 기술이 실제로 구현이 된다면 탈모에 제대로 된, 세계 어디에서도 지금 하고 있지 못한 탈모의 정량적인 진단을 가능하게 하고, 진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추적이 가능해. 그래서 조금 더 일찍 모든 진단부터 치료까지도 궁극적으로는 사람들이 최대한 많은 자기의 모발을 지킬 수 있게 하는 게 이 기술의 가장 핵심인 거지. 이 기술의 핵심은 그거야. 완전히 다 삭발시켜서 찍을 수 있으면 사실 크게 어렵지 않아. 모공 위치는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지 않으니까. 문제는 사람이 어떻게 매번 삭발을 할 수가 없잖아. 우리가 경과를 추적하고는 싶지만 경과를 추적할 때마다 삭발을 해야 된다고 하면 누가 도대체 그 기술을 쓸까? 그렇기 때문에 모발을 그대로 둔 채로 그 모공의 위치를 그대로 추적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이 기술의 핵심이고, 두 번째로 뷰노의 전 대표님, 이미 상장한 되게 성공한 의료인공지능 스타트업인데, 전 대표님과도 커피 채탈 기회가 있어서 한번 얘기를 나눴었는데, 이 기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을 때 현재 기술로는 그렇게 어려운 단계는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어. 충분히 구현 가능한 정도의 기술이다. 아주 엄청난, 내가 처음부터 뭐 AI 모델을 만들어서 세상에 없던 그런 거를 만들고 그럴 정도의 기술력이 필요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은 지금도 있어.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누구나 따라하면 어떡할 거냐가 핵심인데, 사실 나는 여기서 이제 내 직업이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봐. 나는 의사이기도 하지만 그냥 의사가 아니라 이 탈모라는 시장에서 조금 더 디테일한 모발 이식 시장에서 실제로 뛰고 있는 의사이고, 정말 많은 탈모 환자들을 만났고 지금도 만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만날 거기 때문에, 결국에 나는 이 기술의 핵심은, 난 이 기술을 의사가 전문성 있게 사용하게 하고 싶어. 병원에서 우리가 CT, MRI 찍듯이 우리도 결국엔 의사가 사용하는 전문성 있고 신뢰도 있는 프로그램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고, 다시 말하면 이 기술은 의사한테 제공이 돼야 되고 의사한테 판매를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의사한테 어떻게 이거를 전달할 것이며 좀 더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셀링을 할 건지가 중요한 건데, 나는 거기에서 지금 내 위치가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왜냐면 나는 대한모발이식 학회부터 탈모 관련된 학회를 내가 지금 속해 있는 병원 소속으로 되게 자유롭게 학회들을 많이 다녀볼 수 있고, 이 기술이 어느 정도 발전이 되고 실사용하고 데이터를 좀 쌓을 수 있는 수준이 되면 이제 많은 또 이제 의사분들 앞에서 같이 강연을 하고 아니면 부스를 차려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실제로 몇몇 병원들과 도입을 시작해 볼 수 있겠지. 그런 네트워킹 측면에서나 또 실제로 도입을 할 수 있다라는, 타겟하고 있는 시장이랑 더 가깝다라는 장점이 있어. 일단 멀리 볼 거 없이 우리 병원을 찾는 환자들부터도 먼저 우리 기술을 사용하게 해줄 수 있고, 그걸 통해서 기술을 조금 더 빠르게 발전시킬 수가 있겠지. 되게 많은 탈모 스타트업들이 존재하는데, 물론 의사와 함께 하고 있는 스타트업들이 많이 있지만 내 대표가 의사인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말이 통하는 의사를 구하는 것도 그들한테는 일단 일이고, 그분들을 구하더라도 뭐 C레벨까지 주더라도 또 이 대표의 생각과 다를 경우도 많고, 또 이제 각자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거 조율하는 데도 다 일이고 시간이고 에너지인데, 나는 내가 현장에서 직접 니즈를 느끼고 있고 이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를 알고 있고 그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지라는 것까지 아이디어가 구체화되었다 보니까, 그리고 이거는 나만의 생각이 아니기도 해. 이미 이 업계에서 오랫동안 일하신 대표 원장님과 또 이제 다른 원장님들의 의견을 이미 많이 구해본 상태고, 그게 결국에는 속도와 접근성, 이것들이 나의 또 내 위치에서 또 다른 장점이 되지 않을까 싶어. 나도 의사긴 하지만 바꿔 말하면 내가 이쪽 병원이나 이쪽 업계에서 일하고 있지 않으면 이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없어. 나조차도 의사라고 해서 의사를 만나는 게 쉽지도 않고, 그리고 의사한테는 의사가 특별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어쩌라고, 나도 의사인데 그래서 의사고 뭐고 그런 거보다는, 그래서 너가 뭘 아는데, 너가 뭐 탈모 환자를 본 적이라도 있어? 아니면 너가 모발 이식을 해봤어? 너가 뭘 알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우는 거는 제일 필수적인
정말 생명과 직결된 질환의 진단과 치료를 배우는데, 사실 탈모는 당장 탈모가 치료되지 않는다고 죽진 않지. 자존감은 사회적으로는 죽을 수 있어. 탈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너무나 중요한 질환이지만 안타깝게도 기본 교육 과정에서는 그렇게 많이 다루지 않아. 왜냐면 그거보다 더 중요한 질환들이 많기는 해. 좀 더 생명과 직결된.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부터 배우고 그 다음에 좀 더 가벼운 것들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가볍다는 거는 사람들의 인식이랑은 좀 무관하게 생명과 직결된 부분이라서 좀 의학에서의 관점이랑 일반인의 인식이랑 좀 다른 부분은 있지. 내가 만든 기술이 정말 구현이 기획한 대로 정말 제대로 됐고 누구든지 반박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개별 모낭 단위를 일일이 추적할 수 있게 되면 정말로 말 그대로 진짜 제대로 된 진단이 가능할 거란 말이야. 근데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기존의 치료가 크게 바뀌진 않을 거야. 왜냐면 기존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의학적으로 증명된 치료들은 또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 다른 근거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지금의 치료들은 여전히 유효할 거야. 대신에 상황이 좀 달라진다면 탈모약이라고 밝혀진 게 지금 2종류밖에 없는데, 피나스테리드라고 하는 프로페시아, 그리고 두타스테리드라고 하는 아보다트, 크게 이제 2가지 성분의 약이 유일한 탈모 치료제야. 근데 일단은 우리도 의사인 입장에서 환자한테 탈모 치료제를 권하는데, 근데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은 일단 6개월 드셔보세요.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이란 말이야. 근데 그 다음에 보자고 하는 이유는 먹는 순간부터 효과는 있어. 효과는 있지만 하나 짚고 넘어가면, 탈모는 이름 때문에 머리가 빠지는 병인 것 같지만 우리가 흔히 이제 걱정하고 신경 쓰는 유전성 탈모는 머리가 빠지는 병이 아니라 머리가 시간에 따라서 가늘어지는 병이야. 가늘어지는 병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 따른 경과를 관찰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기술을 만들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피나스테리드라고 하는 약을 복용한다고 했을 때 이거 먹으면 효과는 바로 있지만 가늘어지는 게 막아지는 거란 말이야. 이 차이 효과를 시각적으로 볼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6개월은 필요해. 최소 6개월은 지나야 덜 빠졌는데? 이런 느낌이 나는 거지. 그래서 6개월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야 된다는 건데, 그리고 나서도 여전히 크게 차도가 없으면 최소 몇 년 동안은 의심하는 과정을, 의사도 그렇고 환자도 그렇고 스스로 의심하는 과정, 되게 불안해하는 과정을 계속 겪을 수밖에 없고, 그게 되게 스트레스 받고 피곤하지. 그리고 그렇게 해서 결국엔 정말 지켜질 수 있을 거냐는 또 명확하지 않은 거야. 그때 가봐야 한다 라는 식으로 나오게 되면, 근데 의사가 이건 돌팔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기술로는 이게 최선인 거야. 이 이상으로 더 잘해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탈모 진단과 탈모 치료의 한계점인 거지. 아마 지금 6개월씩 보지만 우리 기술이 상용화가 된다면 그 시기를 계속 앞당길 수 있을 것 같아. 어쩌면 한 달, 2주까지도 짧게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어. 왜냐면 먹는 순간부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가늘어지는 게 몇 마이크로미터 단위라고 하더라도 그거를 추적이 가능하고 정량화가 가능하다면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거지. 궁극적으로는 나한테 맞는 치료를 빨리 찾아서 내 모발을 빨리 지킬 수 있다는 거야. 이게 가장 핵심인 거지. 이거는 의사랑 환자가 모두 바라는 결과인 거고, 이게 아직도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걸 어떻게든 좀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야. 근데 결국에는 의사의 지식과 말과 실질적인 해결책을 바라면서 찾는 곳이기 때문에 기대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게 좋은 진료, 좋은 치료라고 생각하고, 아까 말했듯이 현대의학은 근거를 기반으로 한 근거 중심 의학이기 때문에 그거를 만족시켜주지 못하면 나쁜 치료, 나쁜 진료라고 할 수 있겠지. 물론 의학이라는 게 100%는 없어서 심지어 명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항상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어,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이 점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 내가 병원을 믿고 찾아갔는데 내가 기대한 완치가 되지 못했다고 해서 그 의사가 돌팔이냐 하면 그거는 그렇다고 100% 얘기할 수는 없어. 하지만 나쁜 진료, 나쁜 치료는 분명히 존재하지. 그 사람이 근거에 제대로 중심을 두지 않은 자기만의 치료법을 사용한다던가, 그러니까 그런 거는 분명히 잘못된 방법이고, 아니면 기대한 신뢰도를 보여주지 못했다던가 기대한 전문성을 보여주지 못했다면 그거는 좋은 치료라고 보긴 어렵지. 일단 나는 문제가 보였고 내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하고 싶고, 그래서 하고 있어. 세간의 탈모를 정복하면 2가지 노벨상을 받는다는 말이 있는데, 노벨 의학상과 노벨 평화상을 물론 이게 탈모의 치료는 아니겠지만 제대로 된 치료를 하려면 제대로 된 진단이 선행돼야 돼. 그거는 너무나 자명한 얘기야. 진단도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치료한다는 건 사실 어불성설이지. 그리고 아까 말한 2가지 탈모약 말고도 이제 여러 가지 탈모약들이 있고, 건강기능식품, 그리고 일반 제품들까지 탈모 샴푸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효과가 없다라는 말은 아니고 효과가 있을 수도 있어, 없을 수도 있고 아마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높거든. 그런데 우리도 효과가 없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할 수 없어. 왜냐면 모르거든. 탈모 샴푸만 봐도 특정 샴푸 제품을 비하하고 그런 게 아니라 광고하는 것만 이렇게 여러 개 찾아봐도 아마 많이 봤을 텐데 그냥 이제 전후 비교하면서 3개월 뒤, 뭐 몇 주 뒤 뭐 이렇게 1대1로 비교하는 장면이 있을 텐데 사실 그게 조도도 다르고 각도도 다르고 그리고 이 가르마도 달라. 한 시점에서 가르마를 갈랐을 때 이렇게 갈라보면 탈모 같고 이렇게 갈라보면 아닌 것 같은 경우가 정말 많아. 근데 그 두 개의 사진이 정말 다른 시점에 찍혔는지도 알 수 없지만 다른 시점에 찍혔다 하더라도 정확히 같은 부위를 비교한 게 아닌 이상 효과가 있다고 얘기하기가 어렵지. 사실 얘기할 수 없지,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런데 광고하는 거를 뭐라고 할 수 없는 이유가 지금 의학 논문에서조차도 그런 방법을 쓰고 있어. 글로벌 포토그래픽 스코어 해가지고 정말 말은 그럴듯하지만 정말 이렇게 멀리서 사진 찍어보고 봐라 좀 좋아지지 않았냐, 학회에서도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논문에서도 그렇게 얘기해. 나는 좀 어이가 없더라. 그렇게밖에 아직 할 수 없는가. 하루하루가 발전하는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런 회의감이 많이 들었었고. 이게 참 탈모가 어려운 게 아빠한테 탈모가 있다, 할아버지한테 탈모가 있다라고 해서 내가 탈모 있다라는 명제도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어. 그리고 탈모 유전력이 전혀 없어도 나부터 탈모가 시작될 수도 있고, 탈모는 유전 말고도 탈모는 기본적으로 다인성 질환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이 사람이 탈모가 결국에 일어날 사람이야. 근데 언제 일어날지 모르고 어떤 속도로 일어날지 몰라.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경우 중에는 21, 2살인데도 이미 머리만 보면 50대 같은 사람도 있고 한 30, 40대부터 조금씩 M자 탈모가 서서히 시작되는 분도 있고 너무 다 달라. 그래서 개개인화된 맞춤화된 개별적인 치료가 필요한데 그러려면 이 사람이 시작했고 안 했고를 먼저 알아야 되고, 시작했다면 어느 정도 속도인지도 알아야 되고, 그걸 바탕으로 치료를 했더니 그 속도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런 것들이 정말 시리얼하게 중요한 건데 나아가야 될 과제가 되게 많지. 근데 나는 이제 이 기술을 통해서 이 앞단을 좀 잡아보겠다는 거고, 그 다음 것들을 이제 차례로 우리가 발전적인 방향으로 잘 다시 재구축해서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야. 나도 뭐 앞서서 되게 여러 가지 사업 기회를 찾아보고 시도들을 해봤지만 지금 나는 되게 행복한 상태인 것 같아. 행복하게 일을 하고 있고, 왜냐면 지금 내가 의사로서도 일을 하고 있고 거기서 의료 행위를 조금 더 발전시킬 수 있을 만한 아이디어를 찾아서 또 그걸 사업화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창업도 하고 싶었고 의사로서도 살아보고 싶었는데 그 두 가지를 병행할 수 있을 만한 아이템을 찾은 것 같아서 병원 일을 해도 기분이 좋고 사업 일을 해도 기분이 좋고, 그래서 좀 재밌게 일을 하고 있어. 어렸을 때 꿈은 의사이긴 했었어. 왜냐면 아버지가 의사셔서 아무래도 보고 배운 게 의사였고 또 아버지의 직업이 멋있어 보였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좋은 직업이기도 했고, 또 마침 다행히도 난 공부하는 게 재밌었어. 성적도 하는 대로 되게 잘 나와주는 편이었고, 그래서 나름 공부도 재밌게 하고 열심히 하고 의사가 되면 좋겠다라는 일단 막연한 생각으로 준비를 했었는데, 그렇게 중학교 시절을 보내고 나서 고등학교를 들어갔고, 고등학교 들어가니까 공부 말고도 또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더라고. 막 수시 같은 거 해가지고 막 스펙도 쌓고 하던데 나는 뭐 그런 거 잘 몰랐어. 스펙도 어떻게 쌓는지도 잘 모르고. 근데 애들 보니까 막 올림피아드도 나오고 대회도 나오고 해가지고 막 이미 1학년인데도 막 실적들이 막 조금씩 있는 거야. 그래서 나도 뭔가 친구들을 보면서 약간 위기의식 비슷한 걸 느꼈어. 나도 뭔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걸 느꼈던 게 1학년 겨울방학쯤이었고, 그때 마침 게시판을 보니까 뇌과학 올림피아드라는 게 있었어. 그래서 나도 뭔가 올림피아드 하나는 나가봐야 되지 않나. 이거다 일단 해가지고 한번 신청해서 공부를 시작해봤고, 그래서 처음으로 뇌과학이라는 거를 제대로 한번 공부를 해봤었는데 그때 되게 띠용할 정도로 너무 재밌더라고. 처음으로 약간 공부를 위한 공부라기보다는 정말 재미가 있는 공부? 이제 해야 돼서 하는 공부랑 정말 재밌어서 하는 공부는 전혀 다르더라고. 그걸 뇌과학을 공부하면서 깨달았고 요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 그래서 그때부터 뇌과학자라는 꿈을 꾸기 시작했었지. 그러다가 고3 때 되니까 그때 처음으로 성균관대에서 이름도 긴 글로벌 바이오 메디컬 엔지니어링 학과, 그런 학과가 처음으로 신설이 됐어. 근데 거기에 세부 트랙으로 뇌과학 트랙이 있었어. 그래서 요거는 나를 위해서 만들어진 과다 하고 생각해서 목표를 바꿨지. 의대를 정말 1도 가고 싶지 않았고 담임쌤이 수시로라도 일단 그래도 넣어봐라, 성적이 아까우니까 라고 했는데 안 넣을 거다.
몰래라도 넣지 마라 막 이런 얘기도 했었어. 그랬었지. 기대가 많이 됐었고 또 내가 그토록 좋아했었던 뇌과학이라는 거를 대학교 진학해가지고 배울 수 있다는 생각에 되게 들뜨고 설렜었단 말이야. 그쪽으로 준비를 했는데 마침 수능을 대차게 말아먹었어. 그건커녕 뭐 성대 일반과도 간당간당 할 만한 정도로 그 이하로 성적을 맞아버렸고 일단 잠시 좀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반강제적으로 갖게 됐지. 그래서 결국엔 재수를 하게 됐고 재수를 준비하면서 근데 나는 MBTI가 INTJ인데 J 성향이 좀 강한데 그러니까 뭔가 계획이 나 안에서 확고하게 딱 정해져야 그 다음에 직진을 할 수 있는 스타일이야. 그래서 돌이켜보면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까지 맨날 1일 계획표를 세웠어. 내 수첩에다가 항상 있었어. 그 수첩에 항상 이제 그날 해야 될 목표들을 다 적고 거의 단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을 거야. 그 투두리스트를 절대 달성할 수 없을 만한 목표를 정하고 그거에 한 10%에서 20% 성공하고 맨날 밤에 자책하고 진짜 잘하자 병재야 막 이러면서 다음날 다시 반복하고 그거를 거의 6년 넘게 반복해 재수할 때까지 했으니까 최소 7년은 했겠네. 그런 무의미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핵심은 난 항상 뭔가 계획이 있어야 돼. 그래서 재수를 할 때 어떤 걸 목표로 해야 되나, 이 뇌과학과를 목표로 해야 되나 아니면 다른 걸 목표로 해야 되나 그대로 의대를 목표로 해야 되나 라는 기로에 다시 섰고 이거를 명확하게 해야지 내가 재수에 집중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 때문에 많이 조사를 해봤지. 커뮤니티도 알아보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모든 곳에서 최대한 정보를 끌어모아봤는데 결국엔 내가 하고 싶었던 건 뇌과학 연구였고 그 중에서도 인간, 사람의 뇌를 연구하고 싶었어. 그래서 사람의 뇌를 내가 원하는 주제를 찾아서 연구를 하려면 어느 과를 가는 게 가장 유리할까를 많이 찾아봤고 결국에는 많은 공통된 의견이 사람을 연구할 거라면 의사 면허가 있는 게 유리하다. 결국엔 사람을 연구하는 거는 면허가 없는 일반 생물학과, 생명공학과 과학자 입장에서는 뭐 동물 연구는 할 수 있지만 사람 연구는 되게 복잡하고 제한 사항들이 많아서 결국에는 의사가 필요해. 사람한테 무언가 위해를 가할 수 있거나 아니면 변화를 가할 수 있을 만한 실험들, 연구들은 의사가 무조건 동행을 해야 되고 근데 내가 의사가 아닌 상태에서 그런 동의를 구하려고 하거나 그들을 찾아가서 설득을 하거나 하려면 되게 어렵잖아. 그래서 내가 의사이면 의사인 편이 그런 거를 하기 되게 용이할 거라는 생각이 있었고 결국엔 난 사람한테 관심이 있었어. 난 동물의 뇌가 어떻게 되고 그건 별로 관심은 크게 없고 사람의 뇌가 관심이 있는 거고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한 거고 그래서 의학을 배우고 싶었지. 그래서 돌고 돌아 의대를 가는 게 맞겠다. 내가 뇌과학자라는 꿈이 새롭게 생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대가 좋은 선택이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재수를 시작했고 감사하게도 운이 좋게 그래도 재수 한 번만에 잘 마무리를 했어. 학교에 들어갔을 때는 많이 선배들도 물어보고 또 친구들도 물어보고 왜 의대 왔는지 되게 단골 질문이고 나도 후배들한테 많이 했었는데 뇌를 연구하고 싶고 그래서 신경과 교수나 신경외과 교수가 되겠다 라는 생각이 있었어. 그래서 실제로 본과 1, 2학년 때는 우리 학교 신경과 교수님한테 컨택을 해가지고 실제로 학생연구원으로 연구도 했었고 내 학교가 아주대인데 성균관대 가가지고 같이 연구하는 것도 해보고 카이스트도 가서 공동연구 참관도 하고 했었지. 그랬는데 이제 실제로 해보니까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른 점들이 있었어. 우선은 가까이서 본 교수님의 모습은 내가 생각했던 그 나이 때 내가 성취할 수 있을 만한 내가 기대했던 나의 모습과는 좀 많이 달랐어. 가장 달랐던 부분은 난 교수가 되면 내가 원하는 연구를 자유롭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야. 근데 그렇지 못했어. 왜냐면 교수도 결국엔 연구를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고 그 연구비를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지원을 받으려면 그 연구비를 심사해주는 심사위원들의 기준에 맞아야 돼. 그러니까 나는 온전히 내가 하고 싶은 연구의 주제의 자율성을 온전히 갖기는 어려웠어. 그 우리 교수님을 보면 그랬고 교수님도 결국에는 그 시대의 트렌드에 맞는 주제, 연구비를 딸 수 있을 만한 그런 주제들을 취사 선택해야 됐던 거고 그래서 그게 가장 이 길을 다시 생각해보게 됐던 계기였고 두 번째로는 내가 공부하고 더 깊게 파고 하는 건 좋았지만 연구라는 게 한쪽 분야를 되게 깊게 파는 거다 보니까 나는 또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내 친한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또 내 주변 사람들한테도 많이 공유하고 교류하고 하고 싶은데 다른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고 재미가 없어. 이게 어떤 연구 성과가 난다고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당장 그들의 삶의 변화를 주지 못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 나의 흥미도를 좀 떨어뜨렸던 것 같아. 우연히 그 한창 성균관대 연구실을 다닐 때 이야기인데 성대에 다니던 컴공과 아는 형이 있었고 그 형이 안드로이드
강의 교실을 성대 사람들끼리 연다 그랬어. 너도 어차피 성대에 지금 오고 있으니까 방학 때였거든. 한번 들어볼래 해서 그냥 들었었고, 한 5개 정도 되는 되게 짧은 입문 강의였는데 너무 재밌는 거야. 너무 재밌었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부터 그냥 독학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책 사가지고 정말 최소한의 시험 공부, 진급할 수 있을 정도의 최소한의 시험 공부 빼고는 모든 시간을 거의 다 거기에 쏟았어. 그래서 공부하고 내 앱도 만들어보고 실제로 배포도 해보고 외부 동아리 활동도 해보고 거기서 팀장도 맡아보고 해코톤까지 나가보고, 그 당시 예비 창업팀에 소속돼서 개발자로 좀 일하기도 했었어. 개발을 하다 보니까 내가 연구에서 느끼지 못했던, 그러니까 만족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이런 개발을 통해서 충족할 수 있다는 거를 좀 느끼게 됐고, 앱을 만들 수 있게 되니까 나도 배달의 민족이나 카카오톡 같은 거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만들 수는 있지. 근데 이제 그거를 사업화하는 거는 전혀 다른 얘기라는 거는 좀 더 사업을 알고 나서 알았지만, 실제로 사람들한테 직접적으로 변화를 줄 수 있을 만한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된 거야. 그때쯤부터 창업과 스타트업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조금씩 알게 됐지. 이제 졸업할 때쯤부터는 나도 창업을 해야겠다, 나도 창업을 해보고 싶다, 내 사업을 만들고 실질적으로 내가 가진 지식이나 재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고, 그때부터는 그 흔히 말하는 그 전형적인 의사의 길을 걷고 싶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어. 그 다음에 이제 걸렸던 건 군대 문제였는데, 처음에는 공중보건 의사 아니면 군의관을 생각을 했었지만 38개월이나 된단 말이야. 그리고 일단 기간이 너무 길었고, 나는 재수도 했고 의대도 6년제고 하기 때문에 졸업할 때 이미 27이었는데 그 군의관 공부에 3년을 하고 나오면 이미 30인 거야. 근데 나는 20대의 시간을 1년이라도 내가 내 뜻대로 주체적으로 만들어서 사는 1년을 보내고 싶었어. 두 번째로는 그 공중보건 의사든 군의관이든 각각 공무원이나 군인 신분이기 때문에 내가 창업을 하고 싶다고 했잖아. 근데 창업을 병행할 수 없는 신분이더라고. 물론 뭐 준비를 한다는 명분으로 그 시기를 보낼 수 있기는 하지만 사업은 책상에서 앉아서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짧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현역으로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었고, 완전히 땅에 갖다 버리는 18개월이 된다 하더라도 상관없었다라는 생각이었는데, 감사하게도 또 그 안에서 좀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고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이었어. 개인 정비 시간이나 아니면 주말을 활용해서 그 어려운 싸지방에서 개발도 해보고 뭐 팀미팅도 해보고 줌미팅도 하고 슬랙으로 막 이렇게 소통도 하고 하면서 좀 프로젝트를 진행했었지. 그리고 전역하고 그걸 계속 이어서 해왔고 지금까지. 물론 이제 만들어왔던 사업들은 또 많은 피봇을 거쳐서 지금의 아이디어까지 왔지만 그렇게 지내왔던 것 같아. 나는 항상 어떤 사람이 되고 싶나, 어떤 어른이 되고 싶나 라는 거를 항상 생각해왔단 말이야. 계획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 일단 졸업할 때쯤부터 기업가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가졌고, 좋은 기업가는 개인의 범위를 넘어서서 수천, 수만, 뭐 수백만 명, 어쩌면 뭐 정말 더 많은 사람, 그 이상의 사람들한테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알고 나니까 그 일이 정말 멋있더라고. 또 나도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고, 또 나는 그들이 되게 지혜로워 보였거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나는 경험이 곧 지혜라고 생각하는데 그들은 되게 짧은 시간에 그 어떤 사람도 경험할 수 없을 만한 되게 압축적인 인생을 살게 되더라고. 그게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게 좀 더 많은 것 같아. 내가 이 병원이라는 경계를 넘어서기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게 너무 자명했어. 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정말 강했고, 어쨌든 그래서 졸업하고부터는 되게 좀 마이웨이를 탔던 것 같아. 논스도 그러다가 들어오게 된 거고. 신기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 정말 우연한 기회에 논스에 들어오게 됐는데, 논스를 알았지만 처음에 보고 나서는 내 거라는 생각은 안 했었어. 그러다가 이거 신청해야겠다라고 결심한 순간이 있는데, 신청 마감이 일요일 자정이었거든? 내가 그 주말에 의과대학 동기들이랑 스키장을 갔었어. 근데 마침 그 친구들도 같이 군대를 가가지고 군대 똑같이 마치고 그 해부터 이제 수련을 시작할 친구들이었는데, 1박 2일 놀면서 내가 왜 병원에 나오고 싶었는가를 다시 한번 좀 되뇌이는 시간이 좀 됐었어.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이제 병원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고 이제 그 준비하는 과정을 들으니까, 아, 내가 이제 정말 거기에서 나왔구나, 이제 내 얘기라는 생각이 전혀 안 들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찌됐든 내가 선택한 거고 내가 이 길을 가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병원에 소속되어 있었으면 절대로 경험하지 못했을, 절대로 할 수 없었을 만한 일들을 무조건 해야지 이 시간들을 정말 알차게 쓰는 거겠다라는 생각이 그때 탁 들었어. 그래서 그러면 내가 병원에 있었으면 절대 하지 못했을 게 어떤 거일까 생각했을 때 그때 논스가 딱 떠오르더라. 진짜 거짓말처럼. 그래서 일단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집 가면 논스 신청서 써야겠다 그 생각을 했지. 근데 너무 피곤했고 막상 집에 오니까 너무 늦었었어. 밤 10시였나? 제대로 쓸 수 있는 시간이 거의 1시간밖에 없는 거야. 그땐 GPT도 없었을 안 쓰던 시절인데 간신히 1분 남겨두고 제출했어. 근데 다행히 면접까지 갔고 면접이 되니까 난 붙을 거라는 좀 확신이 있었어. 왜냐면 내 스토리가 재밌어 할 만한 이야기일 것 같았고 그런 약간 근거 없는 확신이 있었지. 그래서 결국에는 논스랑 같이 하게 됐고, 그래서 들어와 보니까 내 기대 이상의 경험들이 많았던 것 같아.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랑 같이 서울 한복판에서 산다는 거 자체가 진짜 신기한 경험이었고, 그리고 뭐 개발자도 있고 블록체인 쪽 일하는 사람도 있고 또 예술가도 있고 디자인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의사도 꽤 있더라고. 되게 정말 재밌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이랑 생각보다 정말 쉽게 친해질 수 있었고, 식구라는 말이 같은 책상에서 같이 식사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잖아. 되게 단시간에 가족 같다라는 느낌을 인터뷰해주는 원균이 또 포함해서 같이 살았었는데 정말 신기했었지. 나는 처음에 논스 들어와서 가장 많이 했던 것들이 각각의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거였어. 한번 입 터졌을 때는 잠도 진짜 못 자고 거의 새벽 3, 4시까지 이야기하고 진짜 너무 재밌었어. 각자 이야기를, 삶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는 거, 또 나도 내 얘기를 해주고 또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거, 너무 다 다르더라고. 내가 가장 기대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의대라는 울타리를 넘어서서 내 친구들 다 의대생이고 다 의사였단 말이야. 그래서 너무 재미가 없었거든. 내 경험도 딱 그 선에서 끝나 있었고, 근데 그거를 넘어서는 경험을 정말 가까이서 정말 여러 번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 그리고 그 다음으로 좋았던 거는 논스에서 추구하는 가치가 3가지가 있는데 진정성, 도전, 그리고 정, 이 3가지인데 다 마음에 들지만 도전이라는 게 가장 좀 마음에 꽂혔었던 것 같고, 들어와 보니까 나도 도전하려고 온 사람이었지만 수많은 분야에서 정말 각자의 방식으로 도전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나도 내가 속한 그룹에서는 정말 아웃라이어였지만 그들도 다 각자 각양각색으로 아웃라이어였고, 근데 그 사람들끼리 모아놓으니까 우리의 이야기가 특별하지만 또 이상하지는 않더라고. 그게 정말 좀 심적으로 많이 안정이 되고 또 응원도 되고 나도 응원을 받고 그런 느낌이 강했던 것 같아. 이 길을 나아감에 있어서 그렇게 의심을 하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그 도전의 새로움이나 가치를 인정해주는 사람들끼리 모아놓으니까 그것만으로도 되게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더라고. 그게 모두가 가는 길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내 행복을 찾아서 가는 그런 도전하는 길들이 잘못된 게 아니구나, 그리고 그런 길을 사는 사람들이 나 말고도 또 있구나 라는 게 정말 재밌는 포인트였던 것 같아. 나도 공동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논스에 들어왔던 건 아니었지만 논스에 들어와 보니까 왜 주변 사람들이 중요한가, 왜 내 주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가 정말 중요한가를 알게 됐던 것 같아. 그게 이제 공동체로서의 의미인 것 같은데, 아무리 내가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나조차도 나는 정말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핵심은 그건 것 같아. 어떤 거를 목표로 하고 새로운 도전을 할 때는 항상 장애물이 있기 마련인데 그 장애물들을 겪을 때마다 되게 마음이 꺾이고 지치고 또 그런 길을 굳이 걸어야 될까? 라는 다시 회의감에 빠지고 다시 고뇌의 시간에 빠지기가 쉬운데, 내 주변 사람들을 도전에 익숙하고 도전을 즐기고 새로운 거를 경험하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으면 내가 또 그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서서 다시 원래 도전했던 이유를 상기하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공동체의 가장 핵심인 것 같고, 반대로 내 주변 사람들이 그냥 기존 제도에 순응하고 변화를 싫어하고 그냥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면 내가 아무리 그들 사이에서 변화를 추구하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저렇게 하면 어떨까 얘기를 해도 사람들의 반응이 시큰둥하고 사람들이 왜 저렇게 살까 약간 이상한 눈초리로 보고 하게 되면 아무리 내가 정말 자기 확신이 강하고 또 추진력이 강한 사람이라고 해도 꺾이는 순간이 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거를 다시 회복하는데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을 거야. 아니면 회복하지 못할 수도 있고. 왜냐면 계속 그런 시선이나 그런 말들을 겪다 보면 내가 틀렸나?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건가? 역시 그 사람들의 말들이 맞는 거였나? 라는
생각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 근데 반대로 논스처럼 그런 사람들을 내 주변에 구성해 놓게 되면 오히려 항상 텐션이 좀 올라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아. 이게 나쁜 거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내가 처음에 도전하기로 했던 이유를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거를 잡고 몇 번이고 두 번이고 세 번이고 해나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게 된다는 거지.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고, 내가 그렇게 살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을 주변에 가까이 두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 근데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내가 봤을 때는 별로 많지가 않아. 일단 논스는 내가 경험해본 바로는 그런 공간인 것 같아. 그런 모임인 것 같고, 논스가 또 써온 그 7년간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결국엔 이 공동체들이 계속 그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거는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정신을 모두가 똑같이 공유를 하고 그걸 계속 계승하고 전승해 나가고 있느냐인 것 같아. 그런 측면에서 우선 논스는 아까 말했던 그 세 가지 가치들을 모두가 공감하고 유지하고 앞으로도 잘 만들어 나갈 것 같고, 이 가치들이 지금까지 논스를 만들어 왔고 앞으로도 논스를 계속 논스 같은 사람들로 잘 채워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나는 앞으로도 쭉 논스에 소속이 되고 싶고, 한 명의 또 논스인으로서 많은 변화들과 많은 도전들을 만들어 나가고 싶어. 고생하셨습니다.